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저기 저 사람 너네 아빠 아니야? 맞네, 너네 아빠. 와, 너네 아빠 회사 안 가셨나 봐. 친구의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빠가 아주 초라한 점퍼를 입고 오락실 앞에 주저앉아서 안을 기웃거리며 보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정말 아빠 아니라고 얘기하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나름 예민한 그 시기에 아빠의 그런 모습은 저한테 몹시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사실 그 모습이 아예 낯설진 않았어요. 저희 아빠 딱히 번듯한 직업이 있으셨던 적이 없거든요. 어떨 때는 공사장에서 일한다고 며칠씩 구질구질한 옷 입고 안 들어오실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뭐가 잘 풀리셨는지 해외 출장 간다고 휙 떠나서 한 1, 2주 안 들어오시기도 했습니다. 회사 다니는 아빠처럼 멀쩡한 양복 입고 어딘가 출근하셨던 적도 있고, 몹시 피폐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와 몇 날 며칠 잠만 주무신 적도 있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한숨 푹푹 쉬면서 그래도 사람이 착하고 선하니까 내가 산다 이런 한탄하시면서 아빠 뒷바라지를 그래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 별 상관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친구들이 다 보는 그런 데서 아빠가 그렇게 초라한 옷을 입고 오락실 게임기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은 사실 들키고 싶지 않은 제 치부였습니다. 물색 없는 제 친구들 다다다 달려가서 저희 아빠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몹시 당황하면서 친구들을 얼떨떨한 얼굴로 쳐다보셨고 잔뜩 구겨져 있는 제 얼굴을 보고는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동전 몇 개 쥐어주면서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까지 하시는 거 있죠. 아이고, 대체 우리 아빠 언제 철들런지, 언제 제대로 집에 도움되는 사람 될는지 한숨만 푹 나와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딱히 아빠에 대해서 말을 한 건 아니었지만 당시 저는 몹시 자존심이 상했고 그날 친구들하고 노는 둥 마는 둥 그 좋아하는 떡볶이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냥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죠. 엄마가 왜 그러냐고 계속 물어봤지만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 너무 창피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후로도 저희 아빠는 딱히 자리를 잡지 못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엄마와 제가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팔자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저희끼리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좀 낙천적인 성격이어서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번듯한 직업이 없어서 그렇지 아빠가 아주 가정생활에 무심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디선가 매달 일정한 금액은 벌어오시더라고요. 엄마도 한번 그게 참 신기하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예, 네 아빠가 그래도 매달 생활비 할 만큼은 꼬박꼬박 벌어온다. 참 책임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기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인지. 아유, 대체 언제 정신 차려서 사람 구실할지. 아이고 답답해. 그러게 잘 좀 살펴보고 결혼하지 그랬어. 결혼 전에 저런 사람인 거 몰랐어? 돌아가신 네 할머니가 결혼하면 정신 차릴 거라고 자기가 보증한다고. 애는 착하다고 그러셔서 그냥 그 말에 홀딱 속았지 뭐. 하긴 내가 누굴 원망하니? 내 팔자 내가 망친 거지. 사람들이 다 말리는 결혼 안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건데. 아이고, 어이구, 내가 바보지, 내가 바보야. 그런데 사실 엄마가 이렇게 말은 해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몹시 좋아한다는 걸요. 그렇게 투덜거리다가도 아빠가 오시면 부지런히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내고 옆에 딱 붙어 앉아서 도란도란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시곤 했거든요.
아빠가 제대로 된 직업이 없을 뿐 그걸로 인해 가정이 불우하거나 시끄러운 건 아니어서 저도 그런 아빠를 뭐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저의 남자 기준은 무조건 성실하게 제대로 된 직장에서 큰돈 안 벌어도 좋으니 일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아빠와의 사이도 크게 나쁜 건 아니어서 아빠는 아빠, 나는 나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런 제가 아빠를 원망하고 죄송하게도 창피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결혼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몹시 남의 눈치를 많이 보시는 분이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결혼을 집안끼리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남편과 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사돈될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위치도 중요하셨던 분이었나 봐요. 은근히 상견례 전에 제가 인사 갔을 때부터 저한테 엄마 아빠가 번듯한 사돈댁이 안 되는 걸로 저를 스트레스를 주시더라고요. 아유, 사돈하고 수준이 맞아야 같이 놀러 다니기도 편하고 하다못해 운동도 같이 하고 좋을 텐데 어쩜 그렇게 한번 안정적인 직업도 한번 가져보신 적이 없을까? 그런 건 좀 있지만 그래도 저 다 잘 자랐어요. 자식한테 해주실 건 다 해주셨고요. 아이고, 그건 운이 좋았던 거지.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해야지. 그거는 방치지, 방치. 사실 시어머니 말에 대놓고 반박을 못하는 제 스스로가 제일 미웠습니다. 그리고 왜 결혼 전에 이런 얘기를 듣게 하나 아빠가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런 사람이고 저는 어차피 결혼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로 한 것과는 다르게 저희 시어머니는 결국 상견례 날 아주 큰 사고를 하나 치셨습니다. 마치 저희 아빠를 가르치시는 것처럼 훈계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기 사돈, 제가 이런 날 딱히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 말씀 드려야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부모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직업 한 번 안 갖고 불안정하게 아이를 이렇게 방치하듯 키우셨을까요? 가정은 그래도 남자가 든든하게 버텨야 하는데 제가 평생 불안정한 아빠 밑에서 자랐으니 얼마나 그런 남자가 그리웠겠어요. 제 얼굴이 너무 빨개져서 터질 것 같은 게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나름 상견례라고 엄마랑 둘이 샵에 가서 메이크업도 두껍게 받고 왔는데 저도 엄마도 그 메이크업을 뚫고 민망한 붉은 기운이 밖으로 확 솟아오르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저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 말대로 안정적인 남자 찾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상견례 때 저희 아빠한테 직접 할 그런 종류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대체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싶을 정도로 황당해서 제가 입을 떡 벌린 채 어버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남편이 서둘러 수습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이, 엄마는 무슨 그런 무례한 얘기를.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 너는 내가 왜 무슨 말만 하면 못하게 하니?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닙니다, 사부인. 아이, 제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안 그래도 사이한테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든든한지 저보다 훨씬 좋은 방패막이가 돼줄 것 같아서 아주 든든합니다. 에휴, 아빠가 든든해줘야지 남의 아들이 든든하면 뭐해요. 막말로 갈라서면 남인데 비빌 언덕이 있어야 애들이 좀 빠르게 일어날 텐데. 아휴. 진짜 저희 시어머니 참 말끝마다 아주 얄미운 소리만 골라서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얼굴이 잔뜩 찌푸려진 채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정말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시아버님은 만사 다 포기한 듯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앞에 놓인 음식만 묵묵히 드셨습니다. 한마디로 개판 5분 전 상견례였던 거죠.
오죽하면 제가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사과를 다 했다니까요. 미안해. 신경 엄청 쓰였지. 아, 나 정말 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대체. 그러자 아빠가 희미하게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에휴, 야, 아빠가 못나서 그런걸. 아빠가 미안하지. 너 그래도 네 시어머니 말대로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 있는 놈 만났으니까 혹 아빠 때문에 불안하게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안정적으로 잘 살아. 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우, 진짜 그런 얘기가 어딨어. 저는 괜시리 아빠에게 더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빠한테 저의 아주 깊은 진심을 들킨 것 같아서 좀 죄스러웠거든요. 학창시절에 아빠를 창피해했던 그 기억부터 지금 이 결혼을 하는 선택까지 어쩌면 모두 아빠에게 상처가 아닐까 싶은 생각에 아빠 얼굴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어요. 어쨌건 결혼식은 진행됐고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계속 제 속을 좀 긁기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결혼하고 6개월 뒤에 일어난 한 사건이었어요. 제가 네일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시어머니가 예약도 하지 않고 친구분들 우르르 데리고 와서 비싼 네일을 받고 그냥 가시는 일이 종종 생기곤 했습니다.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도 막심하고 예약도 없이 불쑥불쑥 들이닥치시니 저희 직원들도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고작 직원 2명과 저 이렇게 셋이 하는 가게지만 나름 체계가 있고 손님 응대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늘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와르르 깨버리시니 사장으로서의 제 위신도 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친구들 한번 오시면 어떻게 그렇게 비싼 건 쏙쏙 잘도 골라내시는지 비싸고 좋은 보석만 잔뜩 붙이고 고마워 한마디 하곤 그냥 가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2~3번 정도 그런 일이 반복된 후에는 어머님한테 전화드려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앞으로 와서 네일하고 싶으시면 꼭 예약해 주시고요. 친구분들하고 어머님도 비용 다 지불해 주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며느리가 네일샵 하면 시어머니가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니? 너는 꼭 나한테 돈을 받아야 속이 시원하겠냐? 제가 나중에 용돈을 좀 더 드리더라도 샵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 볼랏도 안 서고요. 앞으로 예약 없이 오시면 아무리 어머니라도 저 시술 못 해드려요. 하지만 제 얘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은 시어머니가 며칠 후 또다시 예약도 없이 친구들을 우르르 끌고 오셨더라고요. 그때 저는 냉정하게 오늘은 예약 손님이 많아서 못 해드린다고 그냥 가시던가 아니면 3시간 반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황당한 얼굴로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친구분들이 슬금슬금 눈치 보며 그냥 가자고 하니 아주 문이 깨져라 쾅 닫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제 남편과 저한테 번갈아가며 전화를 해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얼마나 시어미를 우습게 알면 그럴 수 있냐며 아주 눈물바람을 하셨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원칙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니 예약 없이 돈 없이 오지 마시라고 했죠.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는 저한테 잔뜩 삐져서 그 이후로 말 한마디를 해도 저한테 곱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끝마다 저한테 집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며 속을 득득 긁으시던 시어머니는 어느 날부턴가 뭔가 또 심사가 뒤틀리는 게 있으신지 저희 집에 발걸음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시어머니가 안 오니까 그건 그거대로 너무 편하고 좋아서 신경도 안 썼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혼자 안절부절 못하는 얼굴로 제 눈치만 슬슬 보면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게 역력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체 무슨 눈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왜? 무슨 일인데? 요즘에 엄마가 너무 잠잠해서 좀 걱정돼가지고 아까 잠깐 집에 들렸다 왔거든.
나한테 또 뭔가 화나서 그러신 거 아니야? 요즘에 내 전화 안 받으시길래 나는 또 나한테 뭔가 화난 게 있고, 그래서 그냥 삐져 계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 오해야. 엄마가 뭘 당신한테 그렇게 화가 난 게 있겠어. 엄마, 사기 당하셨대. 무슨 사기? 개주가 개돈 들고 튀었대. 이번에 엄마가 개돈 받을 차례였는데 아마 그거 다 이루셨나 봐. 아니, 대체 얼마나? 1,000만 원 정도 된대. 뭐? 1,000만 원이나?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시어머니 돈 없다고 정말 저희가 가도 잔치국수 한 그릇 안 사주시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1,000만 원이나 갯돈을 넣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그 돈을 다 잃었다는 것도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그 뒷말은 제 뒷목을 잡게 만들었죠. 혹시 우리 그 돈 좀 해드리면 안 될까? 그게 무슨 얘기야? 엄마가 이번에 사실 제일 친한 친구분들이랑 해외여행 가신다고 그때 쓰신다고 열심히 부으신 건데 그거 없어져서 여행도 못 가실 지경인가 봐. 고등학교 때부터 다들 친한 친구들이라 꼭 환갑 여행 같이 가신다고 몇 년 전서부터 약속하셨다는데 그 여행 못 가게 됐다고 알아 누우셨어. 여행이라도 좀 보내드리면 안 될까? 어디로 여행 가시는데? 여행비만 되드리면 되지 무슨 잃은 갯돈을 우리가 다 보상해. 그건 좀 그렇지. 아니, 다들 환갑 여행이라고 가서 쇼핑도 하고 좀 신나게 노신다는데 엄마는 딱 여행비 들고 가서 돈 마음껏 못 쓰고 오시는 것도 좀 그래서. 그리고 설마 1,000만 원 다 쓰고 오지 않으시겠지. 그냥 여행 보내드리는 것보다 엄마가 잃어버린 돈 보존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우리가 아주 없으면 모르는데 미안하지만 당신 그 인테리어 좀 나중에 하고 그걸로 모아뒀던 거 그것 좀 엄마가 먼저 드릴 수 있을까? 사실 그 말을 듣자마자 좀 화가 났습니다. 네일샵 처음에 인수하면서 돈이 좀 부족해서 제가 마음에 드는 대로 인테리어를 마음껏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며 애명글며 모은 돈으로 이번에 대대적으로 인테리어 바꿀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남편이 그 돈을 어머니에게 주자고 하는 거니까요. 저로서는 사실 좀 속상할 일이죠. 어머님과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어머니 전체 인생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해온 친구들과 여행하는 그런 자리에서 또 어머님만 돈 없어서 여행 못하는 것도 슬프더라고요. 그 인생은 또 그 인생대로 너무 슬프고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이게 다 장녀 콤플렉스, 웬디 콤플렉스, 사람은 착해야 된다는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 탓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굳이 배려할 필요 없는데 제 본능이 그걸 배려하게 만들더라고요. 좀 고민해보겠다고 하곤 며칠 동안 정말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끙끙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제 눈치 살살 보면서 재촉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자고 대놓고 말도 못하고 정말 그야말로 전전긍긍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제 표정만 살피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제 눈치 보는 것도 꼴보기 싫고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덥석 돈 주는 건 더 싫었습니다. 진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저는 그냥 어머니에게 그 돈을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정말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1,000만 원이 누군가의 행복보단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며 저보고 어머니한테 직접 전화해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어머니랑 전화 안 한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새삼스레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여행 다녀오시라고 전화하는 게 뭔가 돈 몇 푼 가지고 갑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로 괜히 전화하면 노인네 마음이 더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영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편한테 당신이 가서 얘기하라고 대신 돈의 출처는 나의 인테리어 자금이라고 똑똑히 말하고 오라고 그렇게 공을 넘겼습니다.
남편이 보기 드물게 발걸음 가벼운 모습으로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하며 어머님 집에 가더라고요. 뭐 부부가 이런 거 아니겠나 싶어서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속상하고 싫었던 건 분명 남편 통해서 저한테 그 돈 제가 해드린 거 뻔히 아실 텐데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없는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물론 제가 고맙다는 인사드릴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 큰 돈을 아무 조건 없이 해드렸으면 고맙다, 잘 쓰겠다 정도 전화는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무런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전화해서 어머님 그 돈 1,000만 원 잘 받으셨나요?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꽁한 채 아이고 주고 나서 내가 뭘 바라냐 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만 원이 불러온 사건은 그 이후에 일어났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한마디도 없으셨고 그냥 여행 가셨다는 소식만 남편 통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행 가신 지 며칠 뒤에 남편이 혼비백산 집에 뛰어들어와 뭘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다시 뛰쳐나가는 겁니다. 당신 왜 그래? 회사에서 벌써 온 거야? 아니, 나 지금 어디 좀 가봐야 돼. 어디 가는데?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일단, 경찰서. 아니다. 외교부. 아니지. 그러니까, 아우씨. 내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거든. 나중에 말할게. 얼마나 당황했는지 제 말에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바보처럼 어버버만 반복하는 게 뭔 일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싶었습니다. 계속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계속되는 제 질문에 아니라고만 대답하고 미친 듯이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대체 이게 무슨 난리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늦게 반나절 만에 얼굴살이 쏙 빠져선 다 죽을 것 같은 얼굴로 들어온 남편이 해준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저희 어머님 친구들이랑 홍콩 마카오로 여행을 가신 거였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남들 다 아는 평범한 카지노나 가시지 세상에 어떻게 알고 찾아가신 건지 이상한 카지노를 가셔서 거기서 불법 도박단 단속하는데 걸려버리고 만 겁니다. 아무리 여행 갔다가 생각 없이 왔다고 얘기를 해도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그 변명이 통하나요? 한 패거리라고 생각하고 그쪽에서 구금을 한 해 만에 강제 송환을 한 해 만에 난리가 난 거였습니다. 저희가 무슨 인맥이 있는 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장 어떻게 가서 어머니를 구해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거기서 고초를 겪게 둘 수도 없고요. 어쨌거나 남편이 말도 안 통하는 나이든 어머니가 이영만리 타국에서 시련을 겪고 있을 생각을 하고 이리저리 뛰며 수습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시어머니와 친구 내부는 그렇게 대역죄인이 된 모습으로 여행도 아니고 구금도 아닌 이상한 마카오를 경험하고 고개 푹 숙인 채 한국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각자 집에서 얼마나 혼쭐이 나셨는지 한동안은 성질도 안 부리고 잠잠했어요. 나중에 듣고 보니 그 돈 1,000만 원 거기서 싹 날려먹고 오셨더라고요. 대체 평범한 가정주부가 아무리 상식이 없고 생각이 없다 손 치더라도 일단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넘어가면 그게 정상적인 도박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경찰에서도 큰 돈을 계속 부어 넣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초짜가 아니라 한 패거리라고 확신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도박판이 정상적인 도박판일 리는 없잖아요. 남편이 저한테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같이 사는 사람 기죽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한숨 한번 푹 쉬고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그날 이후 기가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꼴질과 분노를 사방에 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형적인 남 탓 시전이 시작된 거죠. 집에서 자기한테 용돈을 넉넉하게만 줬어도
자기가 그런 식으로 돈 불리려고 혹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궤변부터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내 친구들은 가족들이 괜찮다. 이번에 여행에 아픈 기억 있으니 식구들이랑 같이 가서 좋은 기억 만들자며 똑같은데 다시 여행 데리고 갔다는데 이놈의 가족은 그런 것도 없어. 아주 기회만 났다 싶어서 날 구박하는 데만 열심들이지 아주. 으유. 한마디로 똥 싼 놈이 성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남편도 아버님도 모두 대꾸도 하기 싫어 말도 섞지 않으니 다음 타깃은 당연히 만만한 며느리인 저였습니다. 며느리가 살갑지 않아 자기가 정부칠 데가 없어서 도박에 혹했다는 둥 나는 며느리 때문에 내일 한번 받으려고 해도 돈이 필요한데 그 돈 없어서 자기가 이 꼴 났다는 둥 정말 어디서 그렇게 억지스럽게 뜯어 붙이는 것만 배우셨는지 듣고 있으면 어이없이 한숨만 나오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곤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제 갈 길 간다라는 마음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뭔가 씩씩거리면서 엄마가 엄청 화를 참고 계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예, 네 시어머니 미친 거 아니니? 아니, 내가 상견례 때부터 제정신은 아니다 싶었고 얼마 전에 해외 가서 도박질 해가지고 집안 망신시킨 거 듣고도 참 그 여자 보통은 아니다 했는데 아니 이 정도까지 정신없는 여자였니?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대체 저희 시어머니가 또 무슨 사고를 치신 건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져 오더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시어머니가 무슨 사고 쳤어요?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아니, 뜬금없이 나한테 전화해서 결혼한 지 5년 안 지났으면 아직 유예기간 있다면서 자기가 지금도 자다가 억울해서 벌떡 일어난다고 못 받은 예단예물 받아야겠다잖아. 아니, 그렇게 연락이 왔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니? 미친 거니? 그 사람 제정신이야? 뭐라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예단 예물을 받아야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엄마가 잘못 들은 거 아니고? 정말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고? 아니, 내가 안 해주려고 했어? 그래도 적당히 주고받는 게 덜 서운하지 않겠냐고 했을 때 지가 뭐라고 했어? 그럴 바에야 그냥 안 주고 안 받는 게 피차 깨끗하다고 온갖 교양 있는 척은 다 하더니 뭐가 어째? 잠이 안 와? 내가 이 여편네를 진짜? 그리고 결혼이 무슨 범죄야? 유예기간? 아이고, 조만간 너 아주 공소시효 얘기 나오게 생겼어 이거사. 엄마는 있는 대로 저한테 화를 퍼부었습니다. 물론 저한테 화낼 일은 아니었지만 화낼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걸 어쩌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주 뻔뻔하게 시어머니가 제 전화를 탁 받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지금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뭘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예단예물 말씀하셨다는 게 대체 무슨 얘기예요? 잘못 들은 거 없는데? 어머님이 제대로 들으신 건데? 예,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속상한 거 다 시작부터 잘못된 것 같거든. 아니 결혼할 때 제대로 예단예물 주고받았어야 내가 억울한 것도 없고 속상한 것도 없고 그랬을 텐데 주고받는 게 일절 없었으니 내가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 아니겠니? 나 지금이라도 그 예단예물 제대로 받아야겠어. 내가 리스트는 너희 엄마한테 보낼 거니까 그거 해서 갖고 와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예단예물 업기로 약속했고 그렇게 해서 저도 받은 거 없잖아요. 서로 주고받지 않기로 한 건데 지금 와서 그걸 받으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도 이렇게까지나 시간이 지났는데요. 예, 죄도 공소시효 있는 것처럼 결혼도 그래. 너희 아직 호적에 잉크도 안 말랐잖아. 지금 아니면 내가 언제 받겠니? 10년 뒤에 받겠니? 20년 뒤에 받겠니?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낫지. 어머니,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는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펄펄 뛰며 저한테 글쎄 세상 건방지다고 어디 감히 시어머니한테 정신 차리라는 소리를 하냐며 험한 소리를 쏟아내시더라고요. 아이고, 역시 못 배워먹은 거. 배운 거 없이 손기술 쓰면서 사는 물건 며느리로 드리는 거 아니었는데. 하긴 집밖 놔두는 애비랑 그런 애비 고른 애미 밑에서 뭘 보고 배우고 자랐겠니? 아이고, 말하는 뻔세하고는. 정말 막대먹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네일샵 한다고 했을 때 처음 그 얘기를 듣고는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자기 가게 가지고 있는 사장인 제가 자랑스럽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못 배워먹어서 손기술로 먹고 사는 애라고 폄하하시니 정말 기도 안 찰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펄펄 뛰더라고요. 자기가 통화하겠다고 그냥 저보고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에게 이것저것 따지면 다 물으고 자기가 집도 다 해야 되고 저한테 예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왜 안 하냐며 한바탕 퍼부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으셨고 결국 시아버지와도 엄청 크게 싸우고 마셨어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온 식구가 뭔 일만 있으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날 쪼아대는 거야. 아이고, 이 집에는 내가 기댈 구석이 없다. 어머니는 그렇게 모두에게 원망을 돌리며 펑펑 울고 서러워하시다가 훌쩍 집을 나가버리고 마셨습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친구 집이나 어디 떠돌아다니겠거니 이러다가 말고 들어오시겠거니 했죠. 역시나 한 3, 4일 정도 지난 다음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며칠 잠잠하게 집에 계시다가 또 훅 며칠 또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다 또 훅 나타나시고 그렇게 몇 번 집을 들락날락 거리시면서 어머니는 외박이 잦아지셨어요. 아버님은 겉으로는 좀 걱정하셨지만 내심 속으로는 어머님이 없는 집이 좀 더 편하신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크게 사고치는 거 없이 그냥 혼자 훌쩍 여행 다니시는데 맛을 들리신 것 같다며 차라리 큰 사고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행 다니시는 게 낫다라는 주의였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미 시어머니에게 있는 정 없는 정 오만정 다 떨어져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쯤부터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빠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평생을 두고 한편으론 한심해하고 한편으론 안쓰러워했던 저희 아빠에 대해 처음으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비록 제대로 된 직업은 없고 어떤 날은 공사판에서 어떤 날은 또 다른 곳에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며 일을 하신 분이었지만 그래도 큰 사고 없이 가족 잘 지키면서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이 식구들 원망만 하고 사고만 치는 저희 시어머니를 보고 나니 오히려 비교가 되면서 아빠에게 감사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은 비교 대상이 필요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을 읽은 것 마냥 뜬금없이 아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안 그래도 나 지금 아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네가 아빠 생각을 무슨 생각을 했어? 아빠 생각할 게 있었어? 아니, 그냥 그래도 아빠가 번듯한 직업은 없었어도 큰 사고 안 치고 우리 식구 잘 건사해줘서 고맙다라는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도 아빠가 보면 책임감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아이 그래. 우리 딸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아빠는 민망하시다는 듯 말을 좀 얼버무리시다가
저한테 뜬금없이 시어머니의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요즘에 시어머니 뭐하고 사냐고 묻는데 좀 이상했죠. 아빠가 대체 왜 시어머니의 안부를 물을까 싶은 생각에 문득 혹시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저희 집의 예단님을 얘기한 거를 엄마한테 들었나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나 싶었습니다. 어차피 끝난 일이고 해서 아빠 마음이라도 편하라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 요즘에 뭐 하는지 집에 코빼기도 안 보이시고 나도 안 괴롭혀 아빠. 그 예단 예물 때문에 그러지?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갈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쓸데없는 말 한 번씩 하실 때마다 속이 좀 뒤집어지긴 하는데 뭐 그 이후로 별말 없으니까 또 그렇게 한번 푸닥거리하고 넘어간 거겠지 뭐. 아이, 그게 아니고, 요즘에 혹시 뭐 어디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건 없고, 어디를 왔다 갔다 해? 아, 내 샵? 단단히 삐져서 내 샵은 근처도 안 오는데? 아, 그리고 요즘에 혼자 훌쩍 여행 가는 취미가 생겨서 집에도 제대로 안 붙어 계시긴 하더라. 혼자 여행을 다녀? 어디로? 모르지. 그냥 한 2, 3일 훅 다녀올 때도 있고, 길면 한 4, 5일? 근데 아빠가 그게 왜 궁금해요? 아빠가 우리 시어머니 왔다 갔다 하는 걸 왜 신경 써? 에이, 신경 쓰긴. 혹시 왔다 갔다 하면서 너 괴롭히나 해서 그러지. 에이, 아니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혹시 네 시어머니가 자주 가는 음식점이나 여행지 있으면 그거나 한번 말해줘. 왜? 아빠가 그런 거 잘 모르잖아. 그 나이 여자들이 좋아하는데 네 엄마도 좀 데리고 다니고 그러려고 하지. 그 사돈이 이상한데 촌스러운데 그런 데 다니지 않을 거 아니냐. 아, 알았어. 맞다. 자주 가는 식당은 하나 있던데. 무슨 건물 하나가 다 중국집인 곳인데 거기가 맛있는지 늘 친구들이랑 거기서 모임하시더라. 그런데 가족들은 한 번을 안 데려가. 그래? 거기가 어딘데? 저는 아빠에게 시어머니의 단골 중국집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 아빠가 저한테 뜬금없이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아빠가 취직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네 시어머니 단골 중국집인 것 같아. 시어머니 모시고 한번 와. 아빠가 밥 살게. 평소에 아빠가 일하는 곳으로 부르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 왜 갑자기 부르실까 몹시 의아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라니요. 이거는 아무리 제 머리를 굴리고 굴려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빠에게 아무리 이유를 물어봐도 그냥 시어머니 모시고만 좀 와달라는 얘기뿐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뭐랄까 엄마한테 말하기도 좀 애매한 거 있죠? 딸 입장에서 아빠가 시어머니 모시고 아빠 일하는데 밥 먹으러 오라는 그런 전화 받고 나면 뭔가 좀 꺼림칙하잖아요. 이거 영 마음이 맹숭맹숭했습니다. 그래도 뭐 아빠가 간곡하게 몇 월 며칠이라고 날짜까지 지정해주고 날짜, 시간 딱 정해서 꼭 그때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니 하는 수 없이 어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저기, 어머님, 저희 아빠가 요즘에 일하시는 곳으로 식사 한번 하러 오시라고 혹시 내일 모레 점심때 시간 되세요? 아이고, 무슨 일하는 데까지 밥 먹으러 오라 그래. 요즘은 보험처럼 일하는 데서도 손님 끌어모으라고 그러나 보다. 대체 어디길래 그래? 아니요, 손님 끌어모으고 그런 건 아니신 것 같고요. 그냥 한번 오셔서 식사하시면 어떻겠냐고. 어머니 잘하시는 곳이에요. 보석궁, 거기서 일하신대요. 순간 시어머니가 좀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맛은 별로라는 둥, 굳이 왜 거기냐는 둥 횡설수설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아빠가 꼭 모시고 싶다고 하니 떨떠름한 목소리로 일단 알겠다고 거기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글쎄 아빠가 사는 거 맞냐고
자기가 돈 내는 거 아니냐고 2번이나 확인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전화는 짧았지만 기분이 언짢은 건 아주 길게 갔어요. 전화하자마자 대뜸 저희 아빠를 호객행위하는 그런 사람 취급한 것도 영 마음이 찜찜했는데 더 기분 나빴던 건 그 와중에도 누가 돈 내냐를 꼬박꼬박 따지며 그나마도 가겠다 안 가겠다 확신조차 주지 않는 게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대체 아빠는 무슨 일 때문에 뜬금없이 시어머니랑 밥을 먹자고 하는 건지 마음도 불편하고 생각도 많아지고 정말 마음이 가시덤불속 같았습니다. 그렇게 끙끙 소가리를 하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결국 아빠가 준 주소로 갔죠. 엄청 큰 중국집이더라고요. 건물 하나가 다 중국집으로 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아빠는 주차 안내를 하고 계셨습니다. 순간 아차 싶었어요. 아빠한테 끝까지 대체 거기서 무슨 일 하냐고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아니 앞에서 주차 요원하면서 대체 왜 굳이 여기까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했는지 순간 아빠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차에서 이미 주차장에서 손짓하고 있는 저희 아빠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아주 온 얼굴에 대놓고 무시하는 빛을 가득 띄우며 저를 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차 오라이 오라이 하면서 지금 나보고 밥 먹으러 오라 그런 거야? 아니 무슨 밥 먹으라는 거야? 여기 일하는 사람들 밥 맛있대니? 세상에 어이가 없어서 일말에 기대를 하고 온 내가 잘못이다. 뭔가 엄청 화나는 말이어서 반박을 하고 싶었는데 뭐라고 반박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입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한숨을 푹 쉬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다가갔죠. 속도 모르는 아빠는 반색을 하며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사부인.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꼭 사부인을 여기 매시고 싶어서 이렇게 와주십사 요청드렸어요. 안내해드릴게요. 아유, 그냥 다 아는 맛이라서. 근데 일하시는 분이 왜 저를 일하시는 대로 다 불렀을까요? 혹시 직원 전용 메뉴 이런 거 있어요? 시어머니가 우려다 붙인 듯한 어색한 얼굴과 정말 영혼과 성의가 1도 느껴지지 않는 헛된 웃음을 흘리면서 조용히 아빠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정말 시어머니가 엄청 단골이신 듯 일하는 직원들이 눈인사를 다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한테도 불만이고 아빠한테도 화가 나서 일부러 뚝 떨어져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에 바글바글한 홀을 두고 아빠가 시어머니를 데리고 자꾸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화살표 끝에는 VVIP 룸이라는 그런 팻말밖에 없었는데 아니 대체 왜 저희 시어머니를 VVIP 룸으로 데리고 가는지 영문을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왁자지껄한 홀을 보고는 살짝 얼굴을 찌푸렸다가 자기 눈앞에 VVIP 룸 팻말들만 계속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도 저희 아빠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더니 그제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가는 데가 VVIP 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시라고 했는데 VVIP 룸으로 매셔야죠. 여기서는 안 드셔보셨죠? 아유 저기는 시키는 음식 단가부터 다를 텐데. 하하, 그게 뭐 대수입니까? 제가 모시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는데,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저 참 못되게도 그 순간 속으로 돈이 아깝다는 생각부터 먼저 들었습니다. 돼지목에 진주고 개발의 편자라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역시나 입이 대빨 나온 채로 한 5걸음쯤 뚝 떨어져서 걷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손을 확 낚아채서 복도 옆에 있는 방으로 휙 끌고 들어갔습니다. 너무 놀래서 소리를 지를 틈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온갖 장비들이 가득하고
울뚝불뚝한 남자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휙 끌어들인 사람이 웃으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저씨 기억 안 나? 어렸을 때 너 많이 놀아줬는데. 네? 저랑요? 누구세요? 반갑게 저에게 인사하는 사람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희미하긴 하지만 분명 제 기억 속에 있는 얼굴이었어요. 아빠 가장 친한 친구라고 아빠 안 계실 때면 저희 집에 와서 제 숙제도 도와주고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는 제 운동회에도 와서 박에 공 던지는 것도 같이 해주신 분이었어요. 저 어렸을 적 사진에도 종종 나오시는 분이었죠. 저 그분 성함도 모르고 얼굴 옆에 흉터가 하나 있어서 흉터 아저씨라고 불렀던 기억만 있습니다. 흉터 아저씨? 아저씨가 여긴 웬일이세요? 그리고 이건 다 뭐예요? 일단 사건 끝나면 얘기해 줄 테니까 여기서 잠깐 대기해. 그래도 어떻게 딱 달라붙어서 안 걷고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네. 뭔가 알고 있었던 거야? 제가 뭘 알아요? 저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저희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들리더라고요. 사람 살려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까지, 그리고 뭔가 우당탕탕 뒤집어지는 소리에 누군가가 도망가고 잡히는 소리, 그 위로 알 수 없는 중국말 한바탕 난리가 난 듯 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마자 흉터 아저씨와 함께 있던 건장한 남자 몇몇이 바로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흉터 아저씨는 저를 그 방에 가장 깊숙한 곳에 앉히고는 조금 있다가 아빠가 오셔서 다 설명해 줄 테니 일단 여기서 대기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문 밖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어요. 아주 여러 명의 사람이 우르르 끌려가는 듯이 서로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중간중간 위협적인 중국어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단연 독보적인 건 저희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아이고, 내가 순진해서 속았네. 사돈이라고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팔등 찍혔네. 저게 나를 함정에 빠뜨렸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인지 어리벙벙할 때쯤 저희 아빠가 쓱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보며 머리를 극적극적 하셨습니다. 아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여긴 다 뭐고, 흉터 아저씨는 또 왜 여기 있는 거고요? 뭐예요 이게? 아빠는 머뭇거리며 제게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큰 충격이라 제가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건지 하나도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날 3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제대로 된 아빠의 직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 형사였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범죄를 담당하는 형사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범죄들을 전담하는 그런 팀에 소속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에게도 저에게도 제대로 된 직업을 말 못하고 늘 잠복하던 정체 그대로 가족들한테 보였던 거죠. 사실 가족들한테는 말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아빠는 자기가 범죄자들과 계속 부딪히는 일을 한다고 하면 엄마랑 제가 너무 걱정할까봐 숨기셨대요. 언젠가는 말해야지 하다가 계속 기회를 놓치고 그렇게 숨기던 게 그냥 지금까지 계속된 거라며 멋쩍어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왜 아빠가 어쩔 때는 공사장 인부처럼 하고 다니고 어떨 때는 번듯한 회사원인 것도 같았는지 이해가 되었죠. 그리고 왜 해외도 나갔다 오고 며칠씩 집을 비우고 들어오면 그렇게 잠만 잤는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매번 변장을 하고 잠복을 하거나 사건 수사를 해야 했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제 눈치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홍콩에 엄청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약물 도박단이 있더라고. 거기에 한국 연락책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너희 시어머니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 시어머니 친구 중 하나인 것 같더라고. 이번에 그 마카오 여행 가자고 꼬드긴 건 자기 알리바이 만들려고 친구들까지 다 불러들인 거지.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그 이후로 이 여행이고 뭐고 다 지겨워서 도박도 끊고 한 모양인데, 네 시어머니는 계속 그 연락책이랑 관계를 가지고 이 사소한 심부름도 좀 해준 모양이야. 도박판에도 몇 번 끼고 그랬던 정황이 발견되었거든. 그래서 시어머니 모시고 여기로 오라고 한 거야? 오늘 판이 벌어진다는 건 네 시어머니도 몰랐고, 그런데 그 판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려면 다들 얼굴 아는 네 시어머니가 좀 필요했고, 다들 그냥 회사 회식인 것처럼 예약해서 룸 들어가면 몇 시간을 꼼짝 안 하니까. 그리고 정황상 이놈들 다 잡으려면 네 시어머니 어디로 잠적할 가능성이 컸거든. 도박판 특성상 일망타진을 해야 싹 뿌리가 뽑히니까 이번 판에 끼지 않았던 네 시어머니까지 그냥 한 번에 잡으려고 내가 너를 좀 이용한 거지. 미안하다. 나 진짜 아빠 지금 너무 충격이기는 한데 그럼 우리 시어머니 감옥 가요? 글쎄, 일단 본인은 모르고 한 일이라고 딱 잡아대는데 이 모르고 한 일 치고는 통장도 너무 여러 개 만들어서 빌려주고 자기 명의도 대출받아가지고 도박 자금도 쓴 게 꽤 나왔고 아마 처벌은 피하기 힘들 것 같다.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일단 저희 아빠의 직업이 제가 상상하던 것 그 이상이었다는 것에 충격받은 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 시어머니의 무모하고 멍청한 짓거리에 너무 놀란 거죠. 그런데 범죄도 의리가 있고 머리가 좋아야 저지른다고 하더니 저희 시어머니는 범죄도 제대로 저지를 만한 인물은 못 됐나 봅니다. 처음에는 저희 아빠한테 속아서 잡혀갔다고 생각해서 펄펄 뛰다가 남편과 시아버지가 정말 다시 못 볼 분노한 모습으로 화를 내며 시어머니를 들들 볶으니까 그제야 뭔가 겁이 나고 위기의식이 느껴졌는지 묻지도 않은 말을 줄줄 다 토해내셨대요. 오히려 아빠가 너희 시어머니 이러다가 보복당하지 않겠냐고 걱정을 하실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가 준 정보로 나머지 사람들까지 다 잡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너무 치밀하고 체계적인 범죄 조직이었던 터라 저희 시어머니처럼 나이 들고 철없는 호구에게 큰 신경 안 쓴 게 화근이었던 거죠. 아무도 경계하지 않으니 들은 얘기도 많고 범죄와 유흥 사이 어설픈 위치이니 고리낄 것도 딱히 무서워서 몸살일 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가 말이죠. 어쨌거나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것 마냥 저희 시어머니 푼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범죄판에 슬그머니 기우거리시다가 그 범죄 조직 싹 소탕하는데 일조는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도 자잘자잘한 죄를 저질러서 실형은 피하기 어려우실 것 같지만 말이죠. 제 남편은 아무리 자기 엄마지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며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앞으로 자기 엄마 없는 사람 셈치라고 그냥 자기는 자식된 도리를 해야 하는 건 끝까지 하겠지만 저한테는 그 도리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더라고요. 저는 평생 저한테 도움이 1도 될 것 같지 않았던 아빠 덕에 시어머니에게서도 훅 벗어나고 아빠가 백수건달이 아니라 정말 정의롭고 든든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서 요즘 정말 편안합니다. 엄마는 모든 사실을 알고 충격으로 한번 쓰러지셨어요. 아빠가 그 오랜 세월 엄마를 속였다는 것에 한번 충격을 받으셨고 시어머니가 그저 생각 없고 물색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범죄자라는 사실에 또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아빠가 저를 이용해서 그 범죄 조직 소탕을 했다는 것에 마지막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형사들 사이에서 침묵의 해결사로 불린다는 전설적인 형사인 저희 아빠는 엄마 앞에 무릎 딱 꿇고 3가지 맹세를 하고 또 하셔야 했어요. 거짓말하지 않을 것, 위험한 일에서는 이제 빠질 것, 그리고 다시는 저를 이용해서
뭔가 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였습니다. 엄마한테 싹싹 빌면서 기가 팍 죽은 아빠를 보니 좀 안쓰럽다가도 저 역시 잡혀가던 문신 가득 남자들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던 걸 생각하면 엄마가 옳다는데 한 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평생 백수에 손 많이 가는 남편이라 생각했던 아빠가 번듯한 직업을 가진 훌륭한 전문인이라는 걸 알게 돼서 기쁘신 듯 했습니다. 하긴 저도 그러니까요. 저희 시어머니는 우려했던 대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판 내내 남 탓하고 억울하다고 발뺌하기만 한 태도에 약간의 괘씸죄가 더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긴 형을 받으셨거든요. 다들 배신자라며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고 남편 자식 면회 다 거부하신 상태입니다. 그래도 조만간 시어머니 면회 한 번은 가려고요. 자기를 잡아넣은 사람 딸 만나고 싶지 않다고 계속 거부는 하시지만 그래도 며느리 된 도리로 한 번씩 가서 얼굴은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깊이 반성을 하고 본인 잘못을 좀 뉘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본인도 편하고 가족도 편할 텐데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죄짓고 앵돌아진 마음, 그 마음을 달래는 건 또 가족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다른 건 못했지만 그건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요. 좋건 싫건 가족이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